이란과의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분쟁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JNSTV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방공에서 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상대하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지 그 실상을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의 일부와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이란이 남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다, 지역적인 문제다,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도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47년 동안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그랬습니다. 이 정권은 수백 명의 미군을 살해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에 자금을 댔고 미국 본토에서 암살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은 미국 시민 납치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군대를 향해 직접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 이 정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주도해왔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통해 폭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맹세해왔습니다. 이건 먼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명백한 적대 행위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누군가 이 일이 미국인과 무관하다고 말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무시하라는 건지 이해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880명 이상의 사망한 미국인들, 베이루트에서 희생된 해병대원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모두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슬람 정권의 그런 공격을 용인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전쟁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위협을 끝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막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연대기를 정리해보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오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핵심 이념적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정권이 드러납니다. 기록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1979년 폭력적인 쿠데타로 샤를 전복한 후 이슬람 혁명가들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 정권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념의 근간이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새 정권은 반미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미국의 악행을 전시하는 박물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국가 지원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는 일부 과격파만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의 정체성을 규정한 제도적인 언어입니다. 1980년대가 시작되고 1983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해병대 막사가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두 공격 모두 이슬람 정권이 만들고 자금을 지원한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리전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정권은 항상 직접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범죄 조직, 카르텔, 헤즈볼라와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79년 혁명을 계획하며 레바논에서 망명 중일 때 그의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9년 혁명 당시 실제로 이란 현지에서 PLO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19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코바르 타워 폭탄 테러로 19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후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 테러로 인해 미국인이 사망했다는 법적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라크입니다. 2003년 이후 미군이 이라크에서 작전 중 이슬람 정권 지원 민병대가 새로운 도로변 폭탄 IED를 도입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폭탄이 이란 정권에 의해 공급 또는 지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만 이슬람 정권이 지원하는 세력에 의해 수백 명의 미군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2011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에서 사우디 대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했는데 이 계획은 모두 미국 땅에서 이루어졌으며 혁명 수비대의 일부 세력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 정권이 영국에서 아르헨티나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주도한 공격들의 목록조차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벌여온 사이버 공격과 전복 시도들도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이후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에서 이 정권이 미국 내 반이스라엘 대학 시위 자금 지원에 적어도 일부 관여했다고 밝힌 사실을 잊으셨나요? 하지만 다시 시간 순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이 정권은 이라크 아라사드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21년 미국 법무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언론인을 납치하려는 음모와 관련해 이란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그 계획은 그녀를 미국에서 강제로 끌고 나가 이란으로 납치해 확실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연방기소장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청부살인 음모가 미국 관리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6년 초에 정권의 국영 언론은 이번에는 총알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에 핵 문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이른바 논쟁은 정권이 무기 능력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민간 핵 인프라만을 추구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반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순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기급은 90%입니다. 그런 농축 수준은 어떤 민간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정권은 주요 지역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접근과 감시를 제한하여 기구 자체가 여러 차례 경고한 검증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 정권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6월에 겨냥했던 핵 프로그램 재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영향력을 살펴봅시다. 이 정권은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인민동원군과 같은 민병대를 통해 이라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시리아에서는 IRGC와 그 연계 세력이 아사드 정권과 함께 활동하며 이 나라를 이용해 이스라엘 국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시리아에서의 사실상 식민지화와 점령 활동을 통해 무기와 자금을 이 지역의 테러 단체들에게 밀수했습니다. 이제 레바논에서는 정권에 의해 완전히 만들어진 헤즈볼라가 국가 안의 국가로서 기능하며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서 보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레바논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한편 예멘에서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영국 선박을 공격하고 인질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및 국제 해운을 방해하여 바다에서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는 모두 그 정권으로부터 자금, 훈련, 무기를 지원받았으며 이 무기들은 10월 7일에 사용되어 40명의 미국 시민을 살해하고 12명을 납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문제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중요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1988년에는 수천 명의 이란 정치범들이 처형된 감옥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정권은 수만 명을 더 처형해 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고 강제되는 차별도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본 적 있는 의무적 히잡법뿐만 아니라 상속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법률, 증언의 무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그리고 이혼, 결혼, 기타 가족 문제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인권단체들은 최근 남성, 여성, 심지어 미성년자에 대한 탄압을 포함해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가해진 광범위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정권은 아이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습니다. 2022년 말부터 이란에서는 여학생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천 명이 집단 중독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내 지지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며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누명을 씌우려고 영화관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후 정권은 민간 여객기 PS-751을 격추시켜 17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미국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권은 처음에는 책임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실수였다고 인정했지만 물론 실제로 이 말을 믿는 이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에도 시민들은 정권이 학교와 병원을 군사활동에 이용하며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곳의 금융 구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권은 자국 통화가 폭락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란 국민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우선시하는 대신 그들은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자산을 오직 정권 내부자들을 위해 확보합니다. 그들의 대리 세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헤즈볼라의 금융 네트워크는 라틴 아메리카와 심지어 서방구에서도 활동하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 금융 계획에 관여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전쟁이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면 누구의 전쟁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주장은 47년에 걸친 기록의 무게 아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은 옹언해진 것이 아니라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리전 전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제재 회피 방법도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해외에선 위협, 국내에선 탄압을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논쟁할 수 있지만 그 기록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이란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미국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중 몇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리전 구조의 붕괴입니다. 헤즈볼라는 테헤란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후티 반군도 테헤란 없이는 첨단 역량을 갖추지 못합니다. 하마스도 테헤란 없이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하고 해상 운송로를 불안정하게 만든 이 지역 전체의 압박 체계는 대리전을 교리로 삼는 테헤란 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이념적 후원자를 제거하면 전체 구조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시장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재와 이념적 고립 속에서 그 역량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된 이란은 세계 시장에 상당한 공급을 가져오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모스크바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봉쇄의 비용입니다. 미국은 40년 동안 이 정권의 팽창주의를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해 중동의 군사적 주둔을 유지해 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 인프라, 병력 순환,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이란은 그 계산을 극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미국의 주둔 필요성을 단번에 없애지는 않지만 영구적인 고강도 봉쇄 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고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네 번째는 핵 확산입니다. 핵 보유 문턱에 선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압박을 가하고 터키에 압박을 가하며 이집트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지역 내 핵 확산 연쇄 반응은 결코 고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정권이 제거된다면 지역 내 군비 경쟁에 대한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통합과 시장 기회입니다. 이란은 약 9천만 명의 인구, 높은 교육 수준, 기술력, 중심적인 지리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체제가 전환된다면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요 미개척 시장 중 하나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항공, 통신, 에너지 현대화, 기술, 소비자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무역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략적 재정렬인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 정권은 모스크바와 베이징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러시아에 대한 드론 이전, 중국과의 전략적 협정, 에너지 및 군사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이데올로기화된 이란이 반드시 친미 성향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권위주의 블록의 일원으로서 구조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부 정당성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학생 시위에서부터 녹색운동, 여성 생명 자유운동, 그리고 오늘날까지 반복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는 내부 안정성의 방정식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이 주요 지역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것보다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때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 정권은 대리전을 수출하고 핵 위험을 높이며 미국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테헤란에 다른 체제가 들어서면 이러한 동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미국이 무엇을 얻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와 동맹국에 대한 안보 압박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습니다. 미국은 더 큰 에너지와 시장의 안정을 얻습니다. 미국은 확산 위험이 줄고 우리를 겨냥한 권위주의적 연대가 약화되면서 전략적 여유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현상 유지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변화의 위험이 따르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방향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란에서 정권 교체라는 생각에 대해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반응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이제 또 다른 이라크가 될 거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정책 논쟁이 아니라 4,000명 넘는 미군이 희생되고 수만 명이 다친 기억입니다. 그것은 수조 달러의 세금이 쓰였고 정보 실패와 대중 신뢰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권 교체를 전략이 아닌 대가로 인식합니다. 이런 반응은 비합리적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지한 국가적 분석은 감정적인 논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직면한 진짜 질문은 개입이 위험을 수반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미군을 살해하고 미국 본토에서 폭력을 모의한 핵무장 임계점에 있는 정권이 무기한 권력을 공고히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안이 더 적은 위험을 수반하느냐는 것입니다. 미군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걸프 국가 전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대들은 이미 정권이 지원하는 민병대의 표적이 된 바 있습니다. 후티 방언의 국제 선박 공격은 전 세계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미국인들도 주유소에서 이를 체감합니다. 이 정권이 우라늄 농축을 60% 순도로 진전시키고 감시를 제한할 때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입증된 이 정권은 핵무기 보유 능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연방기소장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암살 음모가 미국 내에서 벌어졌다고 언급될 때 평범한 미국인들의 안전이 우리 땅에서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합시다. 2003년 이라크는 대부분 억제된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 주도의 침공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통치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려 했으며 동시에 여러 세력의 반란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최대치의 개입이었지만 그 모델이 역사상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 1989년 동유럽에서는 미국이 침공해서 나라를 처음부터 재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소련이 지원하던 공산 정권들은 대규모 내부 시위와 꾸준한 서방의 압력, 경제적 압박, 외교적 압박, 그리고 물론 군사적 억지력의 결합으로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유럽에 주둔한 미군이 더 이상 소련의 전차 사단이 독일을 가로질러 진격하는 대규모 전쟁에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안보 정책에 드리워져 있던 핵 대결의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과 같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했고 이는 미국의 동맹을 확장시키고 유럽에서의 방어적 입지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들 국가들도 시장 경제로 전환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새로운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전환하여 이제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군사력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결국 미국의 안보와 해외 이익을 강화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패배는 결국 민주주의 서독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서독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유럽의 경제 엔진이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배는 민주주의 일본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현재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내 가장 강력한 안보 파트너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변화에는 힘과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끝없는 불안정과 영원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현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두 동맹국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모든 정권 교체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권 교체는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해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J2의 이라크라는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라크의 대가는 잘 알려져 있지만 40년에 걸친 이란의 대리전, 해상 교란, 지역 불안정, 암살 음모, 그리고 핵 확산의 대가 또한 마찬가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의 이라크와 달리 오늘날의 이란은 이미 지역 분쟁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서 예멘, 시리아, 이라크, 가자 지구는 물론 베네수엘라와 영국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초국가적 영향력의 중심지입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주장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권을 제거하면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정권 자체가 지역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는 무모한 개입을 벌하지만 동시에 누적되는 위협을 오랫동안 무시하는 것 역시 역사는 벌을 내렸습니다. 미국인들은 9월 11일에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눈앞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위협을 과소평가하다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죠. 이것이 오늘날 이란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의 역사를 가진 아랍 국가도 아닙니다. 이란은 강한 민족 정체성을 가진 고대 민족 국가로 솔직히 말해 이슬람에 의해 식민지화된 나라입니다. 이란은 높은 문해율과 기술적 수준이 높은 국민을 가진 국가이며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내부 반대 세력이 기록되어 온 나라입니다. 이라크와는 달리 이미 야권 지도자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가 제안한 과도 정부 전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이란인들이 그가 과도 정부를 이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제도적 붕괴와 혼란, 그러니까 또 다른 이라크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핵무장 임계점에 이른 이념적으로 팽창주의적인 정권의 장기적인 위험이 현재의 추세보다 더 큰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변화의 과도기적 위험, 그리고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추악한 소식 모두 짧고 항상처럼 긍정적으로 끝내기 위해 역순으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친 듯하고 추악한 선전전, 지금 이슬람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도부 거의 전원이 제거된 이후 그들의 실패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말 뭐든지 하려는 큰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관심을 돌리는 거죠. 정권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미나부에 있는 한 여학교를 공격해서 140명 이상의 어린 소녀들을 죽였다고 거창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직 이슬람 공화국 국영 언론에서만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처음부터 뭔가 이상해요. 첫째로, 문제의 학교가 있다고 주장되는 지리적 위치는 혁명 수비대 기지 바로 옆일 뿐만 아니라 그 기지 안에 있어요. 게다가 학교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혁명 수비대 기지를 공격하면 근처 학교에 피해가 생기는 것도 완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공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조차 아니에요. 참고로 저도 이 사건을 조사했고 이스라엘 방위군 IDF과 확인해 이번 공격과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혁명 수비대 기지 안에 여자아이 학교가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 민간인들이 기지에 있는 것이 군사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국제법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에요. 한편 이 사건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이름이나 증거도 없이 정권이나 반미 성향의 단체와 연관된 언론의 단골 인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잠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미나부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그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런 학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설립 시기도 몰랐어요. 제 소식통 중 한 명은 그 지역 사회가 그 기지 아래에 미사일 저장고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만약 실제로 군사 행동이 일어난다면 2차 폭발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사건의 세부 사항은 모르고 민간인 사상자가 있다면 정말 비극이에요. 하지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실제로 주민들은 아무도 그 현장을 방문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볼 수 없다고 보고했는데도 말이죠. 아무도 희생자들의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정권의 언론, 즉 거짓말로 유명한 매체에서 나온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기 전에 그 출처를 생각해보세요. 이번 경우에는 그 출처가 아주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요. 이번 주 나쁜 소식은 이란이 베이트 셰메시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네, 텔아비브를 포함해 수십 차례 미사일 공격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방어가 완벽할 수 없음을 뼈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일요일에 이슬람 공화국과 그 군사 조직, 즉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세력은 오만,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주거 지역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미사일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근처, 즉 성직자들에게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이트 셰메시에 있는 대피소에도 직접 명중하여 지금까지 본 미사일 공격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정당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에 따른 결과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하자면 제가 수년간 기다려온 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히틀러이자 이란 국민의 학살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 방위군 덕분에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첫 공격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메네이를 포함해 40명의 고위 혁명수비대 및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국가안보위원회 서기 알리 샴카니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테헤란에 있는 최고 지도자 관저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하루 종일 하메네이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의 평가로 그가 제거된 것이 입증되었고 결국 정권은 다음 날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정밀함과 정확성으로 정권은 다시 완전히 무방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 국민들과 함께 이 집단 학살 독재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자유로운 이란이 오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다음 주에도 이 지역 전역과 이슬람 공화국에 맞선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나 인스타그램에 에밀리 인 텔라비브로 연락해 주세요. 다음 주 JNS 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